안녕하세요. 설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천천히 잘 알아봐봐요.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 자, 이제 주기율은 여러분 그 전에 첫 번째로 했던 것처럼 순약할 변마크 성공할 사탄 오지린 육상 7플랜바 8일날 있는 게 주기율인데요. 뭐 분들은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스웰립에 어쩌고저쩌고. 전 그건 안 외워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한 게 주기율인데, 주기율은 원소들을 원자번호 수는 나열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주기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주기율표의 발견은 이제 라그에지의 데베라이너, 율렌즈, 멘델레예프, 마지막으로 모질리의 주기율표인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질리의 주기율표라고 해요. 자, 이제 라구아지에는 원소를 분류했고,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을 만들었고, 율렌즈는 옥타브설을 만들었고,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모질리는 이걸 조금 더 정리한 것밖에 불과하는데, 멘델레예프가 아직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던 주기율까지 전부 다 예상이 이런 것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거의 주기율표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질리 이제 그걸 정리한 것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당시 알려진 63주의 원소들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하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율을 발견하였고요. 이제 모질리는 현대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건 바로 모질리의 주기율표 덕분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엔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족, 여기가 이제 주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기가 1에서 3주기가 단주기, 4에서 7주기가 장주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20번까지 쓰는데 20번이 딱 3주기에 있기 때문에 1에서 3주기를 단주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세로줄은 이제 18쪽까지 있으면서 저희가 쓴 건 1, 2, 13, 14, 15, 16, 17, 18, 18쪽을 쓰고 있고요. 이제 체합전자를 족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같은 족 원자는 원자과 전자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단 1조에서 수소는 좀 특이한 예에서 비금속이고, 나머지 알칼리 금속과는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하네요. 체액과 전자와 원자과 전자는 18조에서 2개, 8개 아니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이건 좀 중요하겠어요. 다음. 자, 이거는 주기율표인데, 이건 금속이 빨간색, 중립, 이거 얘가 비금속, 브로미는 좀 액체류 같은 거여서 좀 다르긴 한데, 무튼 이게 여기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가 전부 다 금속류이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 비금속. 브로민도 비금속인데 브로민은 특이하게 액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 대부분 상온일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뭐 여기 딱 중간에 좀 중금속도 있는데 그건 일단 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소는 유일하게 이쪽에 있는데 그 비금속인 물질이고, 웬만하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금속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빨간색이 고체, 맞죠? 그러면 액체. 이 비금속류는 기체라고 하나고 합니다. 자, 이제 금속성이 큰 것과 비금속성이 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금속성이 크면 전자를 잘 잃고요. 양이온이 되기도 쉽고 산화가 잘 되며, 환원력이 크고 환원성도 크고 강한 환원제이며, 이온화 에너지가 대신 전기 음성도가 내려간다고 하고요. 자, 이제 비금속 물질은 전자를 잘 얻고, 여기 완전 반대죠. 전자를 잘 잃는데 여기서 잘 얻고, 양이온, 음이온, 산화환원, 산화력, 산화성, 강한 산화제,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전기성도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전자과
저희 전에 했었던 오비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1S, 2S, ES1, ES2 이거는 이제 각각 이거 그리셔서 하면 돼요. 이거 있잖아요. 아웃이 집어넣어 주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넣으시는 게 문자로 표현한 게 이거니까 이건 그걸 알아서 잘 넣어서 구성을 해주시면 각각 파트에 알맞는 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각전자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체각전자가 2개, 8개, 8개, 18개, 18개 순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주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에요. 이번에는 주기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주기율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과 전자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게 주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봐도록 할게요. 여기 Y축이 원자과 전자수고 X축은 이제 이 숫자들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헬륨이 1쪽이죠. 이게 아마도 원자과 전자수여서 수소가 1쪽이어서 이거고, 헬륨은 이제 옥텟 규칙의 옥텟이잖아요. 18쪽으로서 가장 안정한 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없고 이제 각각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올라갔다가 다시 18쪽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빵이 되고 1쪽, 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하고 다시 18쪽에서 돌아가고 1쪽, 2쪽 이렇게 올라가는 류의 그래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딱 끝나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규칙성이 없어서 저희가 20번까지밖에 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20번인 이 부분에서 끝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형 원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원소고요. 마지막 전자가 sp 오비탈에 들어가는 경우가 전형 원소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1에서 20번까지가 전형 원소에 들어가고 있겠습니다. 전이 원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해도 df 오비탈에 채워지는 경우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에서 2개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배우는 거죠. 뭐 철이나 금 같은 것도 다 원소인데 안 배우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전이 원소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칙을 알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안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전이 원소는 그냥 그런 거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첫 번째로는 유효액전하의 주기적 성질인데요. 유효액전하가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효액전하를 핵전하의 빼기 가리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가리움 효과는 이제 여기서 빠지는 이런 효과들, 인력과 반발력, 이런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효과들을 가리움 효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같은 껍질에서 이게 전자 하나가 빠질 때는 0.35씩 껍질이 이동할 때, 한 껍질이 이동했을 때는 0.85, 두 껍질 이상이 이동했을 때는 그냥 고정적으로 1만큼이 바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4번이거든요. 일단 플러스 4라고 돼 있으니까 4번이 돼 있는데요. 이게 베릴륨일 거예요. 어쨌든 S1이랑 S2 안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를 여기에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S3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 그러니까 하나 빠질 때 나오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효핵전하의 주의. 아까 제가 말했던 유효핵전하는 핵전하 빼기 가리움 효과.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건 같은 조기 때 하나가 빠진다는 것은 이제 이때는 증가를 하죠. 일단 이 핵전하는 증가를 하는데 빠지는 가리움 효과는 어느 정도
얘도 빠지긴 하겠지만 약간밖에 빠지지 않아서 증가를 하고요. 같은 주기일 때는 같은 주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많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족과 주기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개 다 바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다 증가가 답으로 나와요. 뭐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근데 혹시 모르잖아. 이거를 갑자기 문제에서 내서 다 같이 틀리는 것보다는 이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저희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실까 하면서 주가 바뀔 때는 감소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래프. 이 그래프로 말할 것 같자면 이제 춤추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유액전화가 Y축, 여기가 원자번호. 그래서 1번일 때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 쭉 올라가다가 이게 18쪽이니까 감소를 한 거겠죠. 다시 쭉 올라가다가 바뀌었어요, 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를 하고 쭉 올라가다가 감소를 하고 다시 올라간다. 이 그래프로 말할 것 같자면 이제 처음에는 증가를 하겠죠. 근데 18쪽으로 넘어오면서 감소를 아니지. 이게 증가를 했다가 다시 1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로 이동을 하고 다시 18쪽까지 올라왔다가 1쪽으로 넘어와서 감소를 하고 쭉 다시 올라가다가 1쪽으로 넘어와서 감소를 하는 그래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에 18쪽에서 다시 1쪽으로 넘어가면 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급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G가 바뀔 때는 그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차이가 나요. 근데 뭐 같은 주기일 때는 쭉 올라가는 게 딱히 달라진다고 느낄 수는 없겠죠. 자, 원자과 반지름의 주기력 성질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해봐요. 원자과 반지름은 핵으로부터 최각전자까지의 거리를 원자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포단수 이원자 분자에서는 이렇게 2분의 L. 원자의 R이 단일 결합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염소가 있죠? 그런데 염소의 여만큼의 거리가 R이어서 2분의 L이 R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크게 따라서 달라지는 원자값 반지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나트륨일 때는 이게 다 붙어있고 수소 분자일 때는 이만큼이 좀 겹쳐져 있으며 크립톤 같은 경우는 좀 띄어져 있어요. 좀 다른 게 얘네가 성질 때문인데요. 금속 원소인 게 이 친구 나트륨의 성질이었고 수소 분자는 이제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좀 겹쳐 있는 거. 얘는 완전 그냥 붙어만 있는데 얘는 완전히 띄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활성 기체여서 완전히 띄어져 있는데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요. 문제는 이거 내면은 그게 미친 거죠. 자, 이제 깡거리부터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후단수 이원자의 분자의 반지름. 깡거리의 2분의 1이 원자 반지름이고 아까 전에 봤죠? 그래서 2분의 L이 R이었어요. 저희 아까 전에 봤죠? 그것 때문에 단일 결합일 때만 얘네가 성립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단일 결합이기도 한 필요한 조건을 완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깡거리의 2분의 1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경우는 이제 이중결합 아니면 삼중결합일 때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나트륨, 크립톤 그리고 수소 분자를 보면서 이게 더 크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알고 있는 원자의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핵간거리에서 빼는 방법으로 여기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정확하게 겹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기체의 경우겠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겹친 부분을 알고 싶다면 저희가 그 반지름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이 원자부터 이 원자까지의 거리에서 그 반지름을 빼는 것으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원자과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봐요. 이게 영향을 끼치는 순서예요. 이게 전자껍질 수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영향을 많이 안 끼쳤죠. 그러면
유효액전화량을 보고요. 다음으로는 얘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럼 전자간 반발력을 통해서 이것의 차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나와 있는 거래요. 전자껍질수가 커지면 입자 반지름도 커지겠죠. 뭐 그렇죠. 전자껍질수가 많아지면은 요보단 이게 반지름이 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유효액전화량이 증가하면 입자 반지름은 감소를 한다고 하고요. 전자간 반발력이 그러니까 전자의 수가 올라가면 입자 반지름이 커진다고 하네요. 뭐 이것도 아까 전이랑 그 1번이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커지면은 더 많아지는 느낌.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같은 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까 전에 그 전자랑 비슷한 느낌이죠. 원자 번호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 뭐 그렇게 좀 쉽게 외워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족이 바뀔 때도 족이요. 쥐가 바뀌면 확실히 커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번호만 커져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주기일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기가 같아요.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주와 같을 때 이렇게 같은 주기에 있다고 칩시다. 전자가 점점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성질 때문에 이게 더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좀 컸는데 얘는 좀 감소하는 느낌. 유액전화량이 증가하니까 라는 느낌으로. 왜냐면 밖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얘네도 이제 감소를 하는 느낌으로 원자 반지름이 감소를 한다고 하네요. 같은 주기일 땐 감소, 같은 주기일 땐 증가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반지름, 금속 원소,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고요. 비금속 원소에서는 이거 반대예요. 금속 원소일 땐 전자껍 실수가 줄기 때문이고요. 저 왼쪽에 있으셨으니까, 근데 왼쪽에 있으면 전자껍 실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속 원소일 땐 원자 반지름이 크고 비금속 원소일 땐 이거의 반대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크고 전자간 반발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18쪽에 완수하지 못한 이상 이 비금속 원소들은 이온 반지름이 전자간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봐요.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 반지름은 준다. 이 이유가 유효액전환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느낌의 이온인데요.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 반지름은 줄어야 되는 게 얘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들은 많아지고 전자들이 많아지면 유효액전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은 의외로 감소를 하게 되는 그림이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커지잖아요. 7, 8, 9 커졌죠? 원자 번호가 감소. 얘가 제일 크죠. 감소. 여기서 근데 그 네온이 없는 이유는요. 옥텟은 가장 완벽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완벽하니까. 그럼 나도 완벽하고.